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매일매일이 요즘 정치 상황이 말 그대로 시계 제로입니다. 시계 제로로 하면 앞이 안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개혁신당 상황을 보니까 우리 설 연휴의 첫날에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 함께 쌍수를 들고 이렇게 국민 앞에 섰는데 불과 11일 만에 합당 절차를 종료한다고 오늘 이낙연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박용진 의원, 김영조 의원, 어떻게 보면 기라성 같은 분들인데요. 지금 당 상황을 개탄하시면서 한 분은 탈당하겠다, 한 분은 이의 제기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복잡한 남마 같은 상황을 우리 풀어낼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구로 뚫고 나가야 돼요. 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물론 당헌 당규가 30% 거의 32명 내지 3명인데 매일 하나씩 해가지고 30번 얻어맞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발표를 하면은요. 비록 김영주 의원, 박용진 의원이 억울하더라도 국민들은 굉장히 저 개혁하는구나. 국회 부의장도 잘리네. 아니 박용진 저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해라 이거. 원장님 말씀은 그 하위 20% 속하는 의원들에게 한꺼번에 일괄 통보를 하고 합의 그렇죠. 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절차상 보면 한 명 한 명씩 전화가 가고 있는 겁니까? 글쎄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몇 명, 오늘 몇 명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피부로 안 낚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김영주 부의장, 박용진 이 정도만 알려지고 있고 모르잖아요. 입 닫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개혁을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윗돌 빼서 아랫돌 빼서 윗돌 놓고 중진들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리저리 정리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태평해 보이죠. 말썽 없이 잘하네. 저렇게 거물도 저리 보내네. 하지만은 진짜 목적은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들을 건들면은 탈당해가지고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으로 가니까 김건희 특검 표결이 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렇죠. 그러면서도 용액관들을 뭐 주진우, 이승훈 등 단수공천도 하고 여러 사람들은 또 경선을 집어넣어 놓고 싹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참 박지원 입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칭찬하는 세상도 왔구나. 잘하고 있는 거야.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유연하게 잘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함정을 보면은 다 보이는데 그것을 민주당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발표를 해줘야 기자지만은 기자는 말해줘야 쓰지 그냥 두면은 안 쓰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정치부 그렇죠. 공격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서 민주당 수석 부대변인이라도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 와중에 여러 사람들의 이제 하위 20% 평가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의외인 인물이 우리 박용진 의원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요. 박용진 의원한테요? 네, 박용진 의원 너는 상위 1%다. 의정활동도 잘하고. 제가 박용진 의원 선거구에 2번, 3번 저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해주세요. 강북을 지역구예요. 지역구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위 10%에 포함됐느냐? 그런데 역시 박용진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든지 안 되든지 버티겠다고 했죠. 자기는 경선에 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뭔가 이음이 당과 파열음이 생기는 인물 면면을 보면 당에 이제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조금박해라고. 뭐냐면 조홍천의 조, 금태섭의 금, 그리고 박용진의 박, 김혜영의 해예요. 근데 지금 조금 해가 나가고
해는 활동을 안 하고 있죠. 네. 둘은 나갔고 그리고 박만 남았는데 박까지 이렇게 치니까 이게 민주당이라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인데 이견을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견을 존중하는 것은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보면은 가령 법사위원 5명인데 5명이 상대방 구교용 의원을 내가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A냐 B냐 C냐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평가를 할 때는 국민 눈높이로 바라봐야지. 누가 보더라도 박용진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했고 지역구 관리도 잘했는데 왜 저러냐? 거기에서 이제 의심이 나오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박용진 의원이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됐을까? 대중이나 언론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이재명 대표 결국은 그 체포동의안 문제라든가 특정 현안에 대한 다른 생각이 이렇게 심판의 요소로 작동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러한 것은 오해할 만하다 그렇게 느껴요. 그런 그 당시의 그렇죠. 견해 표명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은 그러면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정당 활동 하시면서 다양한 선거에서 평가의 영역에 들어가 보셨잖아요. 네네. 그럼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 이게 평가할 때 반영이 됩니까?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동료 의원들이 볼 때 느낌을 할 수 있으니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아니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이런 것을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지. 정치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번 박용진 의원에 대한 하위 평가 같은 경우에는 당이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다르게 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지도부에서 평가를 한 번 더 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시는 거죠. 정치 집단인데 정당인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선거는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설에는 거기 이제 강북을에 나온 후보 면면을 거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정봉주 이제 교육연수원장이 지역구를 바꿔서 거기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을 계속 이제 수박이라고 겨냥해서 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간에? 글쎄요, 저는 뭐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 있든지 지금 현재 친명이 어디 있고 친문이 어디 있냐. 이것은 보수 언론에서 프레임을 딱 씌워놓으니까 민주당이 거기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최대의 혁신은 단결이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공천해서 이겨야지.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못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 3년에 순풍을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2년간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면은 역사 앞에 국민 앞에 큰 죄를 지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 이기는 공천을 하자. 이것은 민주당이 단결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 그렇게 봐요.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다 공개를 하셨고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용진 의원도 과화지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게 했다. 두 분 다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느낀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도 국회 부의장이지만은 굉장히 지역구 관리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홍보도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평가를 받고 하위 10% 해서 30% 감사를 받는다 하니까 모욕으로 느꼈겠죠. 그렇지만 나는 당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설사 32명이 해당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발표해서 여러 가지 정리해주고 얘기가 나왔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하니까 좀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통보를 받고도 아무 소리 않고 있는 의원들도 다수가 있겠죠. 있겠죠. 예.
지금 이제 그런 근인들을 사람들이 찾아가다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왜 그럼 지도부를 못 믿냐? 근데 첫 번째는 지도부가 이제 밀실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유령 밀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여론조사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대표 주변에 있는 공식적인 개선이 아니고 비선 조직이 굴러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감상평을 현역 의원들 좀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저는 이재명 대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당 공식 기구나 또는 비선이나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 책임은 있기 때문에 흔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저는 그때도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1호 당원인데 왜 개입을 하지 않겠느냐. 안 한다고 했으면 걸리지 말고 해라. 왜 들키냐 하는데 사실 그런 일을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 접니다. 김대중 총재님, 김대중 대통령님 옆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대표가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왜 꼭 들키면서 하느냐. 저는 거기에서 보고 그 경고를 했어요. 사실상 경고가 되겠죠. 특정 언론에 그 기사가 나더라고요. 네, 동아일보에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나는 그 비선 혹은 그 측근이 거기에 계속 흘려주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은 불식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됐든 대통령은 소통해야지. 꼭 당 공식 기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요. 그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엿듣는 건데, 그 이수진 의원,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의원들 단체방에서 굉장히 항의성 글을 올렸다 그래요. 지난번엔 추미애 조사하더니 이번엔 또 이제 전현희 넣어서 조사한다. 그러면서 이제 당 대표와 전략공관위원장인 우리 안교백 의원을 강렬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여론조사가 통상적으로 아까도 이제 비밀 유지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본인 모르게 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은 민감한 데니까 그 지역 구민들이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연락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헤라만도 진도에서도 보면은 개인이 그런 여론조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요즘은 또 핸드폰에 녹음을 해가지고 와서 이런 게 왔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럼 기분은 나쁘죠. 박지원하고 누구하고 빼고 이러면 돌려보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저는 이수진 의원을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나 사무부총장 네, 그 동작갑의 네. 네. 김병기 사무부총장이나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당 기구에서 한 적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후보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근데 조사의 그런 행태가 이수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인영 의원도 그렇다고 네. 하고 홍영표 의원도 그렇다고 하고 김상희 의원도 그렇다고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진 의원이시고 일단 뭐 그럴 수 있겠죠. 다선 의원들이 표적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분이 공통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중진도 중진인데 친문 중진을 상대로만 이런 비선 여론조 돌리는 게 왜 그런 거냐.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친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의 민주당으로 가야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이렇게 다 통합해서 가서 이겨야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실패하면은 이재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더욱이 국민과 역사 앞에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게 의회 권력마저도 넘겨준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냐 이거죠. 우리 역사가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빨리 단결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없고 그런 이기는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임종석 실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일찍 정리를 해서 어디로 가면 좋았을 건데 너무 늦었죠 지금. 너무 늦었죠. 지금 이광재 전 사무총장하고
제가 이번 주에 얘기를 해보니까 한 달 전에 이미 성남갑 안철수 의원 구역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럼 빨리 정해줘야죠. 여기도 안 하니까 지금 가만히 중간에 떠가지고 있지 않냐. 선거가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려면은 이렇게 재활용 국민의힘처럼 빨리빨리 해야지 왜 못하냐. 꼭 목전에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혼선이 오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저는 분명히 얘기해서 우리 민주당은 이 파동을 넘기면은 훨씬 더 달라진 저쪽 파동은 오고 우리는 총선으로 가면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심판과 검찰 정권 종식에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우리 원장님 전현희 의원하고 좀 가까우시죠? 예, 가깝죠. 가까우시죠. 아주 가까우신 걸로 저하고 알고 안 있는데. 가까운 의원이 어디 있어요? 아니 특히 예, 특히 친선까지 예, 따져보면 예, 각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현희 전 의원도 그렇습니다. 보면 당에서 돌렸는지 뭐 따로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동작을해 돌렸다 그러죠. 그 원래 본인은 종로에 관심 있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도 종로에서 예. 뛰고 있더라고요. 그 동작에서 근데 돌려봐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또 송파에 돌렸다 그래요. 예. 이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당에서? 아니 그래서 저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한테 그랬어요. 이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선거구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아주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를 콱 짚고 해라. 어제도 내 전화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은 공식적인 김병기 사무부총장이나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아니다라고 했으면은 저로서는 당을 믿는 수밖에 없죠. 아 전현희 의원조차 당사자조차도 그런 말 그대로 지역구로 옮겨가면서 한 조사의 행태에 대해서 인식하는 바가 없는 거네요 지금 상황이. 아니 자기도 듣고 있다는 거죠. 전에만 듣고 그렇죠. 있다. 공식 예. 개선을 통해 듣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이게 신명계라는 신기한 용어가 또 생겼습니다. 친명 비명도 하다 못해 선거 앞두고 신명계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결국은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비공식 라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자리는 다 있는 분들이에요. 일단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 안에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김성환 의원을 거론하면서 이분들이 공천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 비선으로. 그리고 특정 보도에 나오는 상당수의 참석자가 이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선을 통해서는 보고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비선이라는 게 실체가 드러나면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당대표는 그러한 비선 조직도 공식화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한 일에 비선 조직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내 여러 가지 평가와 의견들을 대표한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비선 조직들이 결정해서 공천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 소통의 방법이지만은 그것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으면은 지향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봐요. 아, 그러니까 부인하고 숨기기보다는 꼭 제가 한 일이 예. 전부 지금 들통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안 걸리고 다 하셨는데 아 그렇죠. 걸린 게 문제죠 사실은 따지고 저는 보면. 예. 아니 절대 정치인은 소통을 해야 되고 대통령도 그렇고 당 대표도 여러 가지 소통 통로를 두고 소통하는 거다. 그런데 왜 꼭 걸리고 말썽을 나오게 하느냐 이건 문제다 이렇게 보죠. 이런 가운데 우리 대표님도 또 가까우신 안 가까운 분이 없으시지만 권노갑 고문 또 강창일 의원 이런 분들이 또 경기도 팀이 있다 정진상 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글쎄요 권노갑 고문님이나 강창일 대사도 저하고 가깝지만은 저한테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도 저는 그걸 보지를 못했고. 네 그렇게 15일 날에 성명을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15일인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목포에서 이윤석 전 의원이 또 이제 사실은 중간에 어떻게 보면 당한 쫓김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됐다 주장을 했는데 그걸 당에 위해를 끼쳤다고 해서 제명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너갑 보면 이런 분들이 성이 난 게 결국은 이런 걸 보고 사천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윤석 의원은 저하고도 아주 가까워서 제가 후원회장을 했고 그렇죠. 하고 이번에 있고 예. 또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예비 후보 심사를 받지 않고 예비 후보 등록을 한 해버렸죠. 거예요. 예. 그런데 당헌 당규상 이번에 규칙상 예비 후보 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받게끔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기각이 되니까 본인도 탈당했고 또 당에서는 뭐 이유를 들어서 제명을 했던데 저도 아주 곤혹스러워요. 그렇지만은 그 이유가 있더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건 행정 절차상의 실수인가요, 그거는? 아니 글쎄요, 그것은 뭐 조금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다른 일이 있는 거군요. 좀 포함됐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 또 가까운 분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 새누리당 전 대표였던 김무성 전 의원이 부산 중년도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네. 공천이 잘 되고 있다, 시스템 공천이.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보니까 한 달 같이 겪어보니까 좋은 후보가 많다 이러면서 이제 출마를 거뒀어요. 저는 김무성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국회의원 하지 않는다 했다가 다시 재출마 선언을 해서 굉장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 꼭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당이 시스템 공천을 하기 때문에 내 역할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 후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여기도 마포에 뭐 또. 마포에 정청래 의원 구역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는데 본인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자기가 시스템 공천을 잘하고 있어서 내 역할이 끝냈다 했는데 다시 나온다 하면은 국민의힘 공천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중진들 중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험지 출마를 또 이렇게 재조정을 통해서 지역 번역 내지만은 그런 조정이 이루어지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출마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우리 그 민주당에 있는 분들을 두고 우리 임혁배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올드보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보니까 본인이 말씀하실 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좀 우리가 국민의힘처럼 북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를 들면 우리 박지원 전 대표님은 사실은 대중적인 인물이고 누구보다도 경쟁력이 높은 인물 아닙니까? 이건 가정을 거듭한 거지만 만약에 당에서 예를 들면 용산 같은 데 가서 진짜 통일부 장관으로 가짜 통일부 장관 권영 사람 붙어봐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미 고향 발전을 위하고 민주당의 재집권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해남한도 진도에서 출마를 하겠다 하고 결정을 했고 6번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얘기하시죠? 예.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옮길 생각이 없습니다. 옮길 생각 전혀 없으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안을 좀 바꿔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말 말 그대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김대중 정부 때 사실 의학분업이란 큰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찾아보니까 의협 회장이 깜빡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약간 행태적으로는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거는 박근혜 정부도 졌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졌어요. 근데 이 결말이 좀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의사 정원은 이루어져야 된다. 증원은 돼야 된다. 그렇죠. 정원은 돼야 된다 하는데 이렇게 일거에 소통 부족하게 2,000명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의과대학에서 교수, 요원 등이 확보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의대 정원은 돼야 되고 특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아예 없나요?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신설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소통을 하고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사들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렇게 말했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당신이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국민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걸 좀 왜 당신은 그걸 하지 않으면서 민심을 안 보면서 일방적으로
2,000명을 밀어붙이면서 의사들에게만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지 그 말씀부터 좀 반성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학 분업 시기도 굉장히 이렇게 곡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했죠. 근데 그거 사실 하실 때 물밑 협상이라는 게 많이 했죠.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의사 수가 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 정원 수를 10%씩 뭐 5년인가 10년 감축해 나간다. 감축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참 재밌는 게 제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는데 제 친조카가 삼성의료원의 투쟁위원장이라요. 치프였어. 그러니까 비서실장 조카가 늘 이렇게 성명 내고 투쟁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저한테 보고 오니까 곤란해서 저도 제 조카한테 하지 마라. 작은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대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과연 2,000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증원을 하면은 교수 요원부터 병원 시설들이 따라온다라고 하지만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정원 수는 증원해야 되고 또 전라남도 같은 곳에는 신설해줘야 되지만은 그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대화를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의학분업 당시도 공교롭게도 2000년이었고 4월 총선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합의는 총선이 끝나고 됐어요. 네. 그러면 총선 전에 합의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총선 때까지 그걸 계속 밀고 나간 이유는 뭡니까? 합의가 안 된 거죠. 저는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합니까? 의학분업을 해도 그 효과는 10년, 20년 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도 있고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말자. 맙시다. 라고 했더니 제가 야단 많이 맞았어요. 어떻게 비서실장이 국민 전체 건강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항생제 그리고 수술이 얼마나 오남용 되고 있냐. 이 문제를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건강보험 같은 것을 잘 카바를 해가지고 지금은 성공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를 고민하지 말고 네, 그렇죠. 사실 결과가 그때 썩 좋지는 않았죠. 총선 알았죠. 결과가. 네, 알았죠. 일당을 뺏긴 거죠 당시에. 네, 그렇죠. 네, 그랬던 상황으로 보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나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절친 중에 절친이죠. 거기도 물론 이런 게 안 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결국 개혁신당 가서 소방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새로운 미래 길을 혼자 뚜벅뚜벅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이낙연에 대해서. 이건 처음부터 그 조합은 틀린 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나는 깨진 신당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낙연은 민주당을 떠난 것이 잘못이고 이준석은 이낙연을 만난 것이 잘못이에요. 대한민국 정치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북정책, 복지, 노동정책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데 안 맞는 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헤어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헤어진 게 그나마 낫다. 계속 싸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고 기대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유승민 전 대표하고 함께 가야지 성공을 하지. 이낙연 대표하고는 물과 기름이다.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제 현실이 딱 맞았다. 그래서 저는 헤어지려면 빨리 헤어져라 했는데 잘 헤어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낙연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만약 새로운 미래가 뭐 이런 지역구 기준으로 한석도 배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분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난 거죠. 어떻게 됐든 이낙연 대표는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흘러간 미래가 돼버렸어요. 지금 홈베이스라고 평가를 받는 광주, 자기 고향 전남, 영광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당선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저도 정치인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표가 제일 중요한 게 정치인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저도 이낙연 대표를 옹호하면은 표가 많이 나온다면 그리 하죠. 그렇지만은 해남한도 진도에도 한 사람도 없어요. 나오겠다는 사람이 그 정당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낙연 대표는 태생적으로 성격적으로 창당하지 마라. 그래서 민주당을 떠난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호남에서는 한석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어쩌느냐? 결국 민주당을 낙선시키는데 윤석열, 김건희 도우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이낙연 정치 인생의 국민적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저는 진지하게 생각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됐든 유승민과 함께 가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신다고 하면은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나는 불신이 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1부 순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원장님 자주 나와주십시오. 까다로운 질문하니까 안 나오려고 그래. 아니 그리고 그 우리 해남 완도 진도 계신 당원 동지들한테 한번 구독 요청 한 번만 해주시죠. 가시는 길에. 아니 아직도 경향 TV 구독 좋아요를 안 눌렀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경향 TV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꼭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불과 한 달 채 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10몇만이 됐어요. 20만 채웁시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네. 불러서 네. 자꾸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거 검토해라. 올드보이 이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